조건우 박사님을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우 박사님 마이크 켜시고 나와주세요. 조건우 네. 박사님은 또 이 블로그 건우의 뭐죠? 네, 조건우를 네, 건우의 방사선 방호 이야기입니다. 네, 건우의 그리고 최근에 거기 나왔던 자료들을 책으로 이렇게 내셨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방사선 방호 전문가신데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조건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핵공감 클래스 애청자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선 먼저 우리가 먹는 음식물 안에 방사능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그래프가 있는데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평소에 늘 먹는 음식들이 쭉 나옵니다. 가보시면 뭐 돼지고기, 쇠고기, 아니면은 또 뭐 배추, 상추, 그다음 고구마, 콩나물,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유명한 고등어, 명태, 오징어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뭐 농수산물 그야말로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물들이 다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보시는 Y축에 보시면 방사능 농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kg당 100캐렐이라는 그런 단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농도는 실제로 저희 안전기술원에서 측정한 측정값입니다. 그러니까 맨 아래쪽에 열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농수산물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음식물, 그 농수산물을 저희 킨스가 수거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 여러 군데에서 채집해서 그것을 측정해서 평균을 해놓은 값들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그래프를 처음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래쪽에 점들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래프의 상단에 점들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쭉 찍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상단에 점들이 찍혀 있는 것들은 K40이라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찍혀 있는 것들은 세슘 137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K40의 그 방사성 핵종 중에 K40의 농도와 또 세슘 137의 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사실 이 그래프는 후쿠시마 사고가 나기 이전에 측정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가 2011년에 났는데 그 전에 이미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안전기술원에서 측정한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통계 처리해서 평균을 내고 또 오차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아니 왜 내가 먹는 쌀 중에 무슨 세슘 137이 들어있다고? 뭐 내가 먹는 돼지고기 중에도 들어있네? 뭐 콩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네? 이렇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쌀, 돼지고기, 쇠고기에 다 들어있구나 라고 해서 깜짝 놀라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런 농수산물에 세슘 137이 들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들어있는 이유는 사실은 1940년대, 1950년대에 소위 얘기해서 우리 현재 지구에 있는 한 5개 나라 정도가 열심히 핵폭탄을 개발했고요. 그 핵폭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핵실험을 많이 했는데 40년대, 50년대 초창기만 해도 그 핵실험에 대한 안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지상 핵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이미 이런 세슘 137이라는 방사성 핵종으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어느 곳 어디에 생산되는 농수산물, 우리가 마시는 물 중에도 세슘 137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그럼 이제 왼쪽에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대개 보시면 지금 0.01에서부터 0.1 사이에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게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농수산물 중에 들어있는 세슘 137의 농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위쪽 그래프로 가보시면 K40입니다. K40이라는 이 방사성 핵종은 역시 세슘 137과 마찬가지로 감마선을 내는 핵종인데요. 이 K40은 지구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구에 내추럴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지구 생태계에 원래부터 들어있었던 자연 방사성 핵종인데, 이 K40이 들어있는 정도를 살펴보면 대강 왼쪽에 있는 숫자를 보면 최소 수십 베큐렐 퍼 킬로그램부터 어떻게 보면은 수백 킬로그램 베큐렐 퍼 킬로그램까지, 예를 들어서 그 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K40이라는 자연 방사성 핵종, 세슘 137과 같이 감마선을 내는데, 사실 감마선의 에너지 크기가 2배가 넘습니다. 더 훨씬 강한 에너지, 더 센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그게 보통 한 100 베큐렐 퍼 킬로그램 정도 들어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 세슘은 대강 0.01 베큐렐 퍼 킬로그램 정도 들어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시면 한 10,000배 정도 된다. 1000배네요, 1000배. 1000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자연 방사성 핵종인 K40이라는 핵종이고요. 또 인공 방사성 핵종인 세슘 137도 항상 이렇게 K40보다는 한 1000배 정도 그 농도가 낮지만 어느 음식물에나 모든 음식물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제가 100 베큐렐 퍼 킬로그램에 왼쪽으로 쭉 점선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왜 100에다 점선을 그려놨냐면요, 이게 이제 식품 안전 기준이라 해가지고 현재 후쿠시마 그 일본의 농수산물, 일본의 수산물,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농수산물의 방사능 세슘 137이 또 세슘 134와 137을 합한 그 방사능 농도가 킬로그램당 100 베큐렐 이하가 되도록 현재 이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이 정하고 있는 이 100 베큐렐 퍼 킬로그램이라는 수준은 사실은 K40이라는 핵종이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농도와 거의 유사한 정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킬로그램당 100 베큐렐이라는 농도는 거의 K40이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농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 낮은 농도다. 이렇게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방사능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비료의 3요소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 질소인산 가리. 가리가 칼륨이고, 칼륨 40이 이제 그 비료의 3요소가 식물의 생장에 꼭 필수적인 원소인데, 칼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중에 칼륨 40은 모든, 그래서 식물에 들어 있고 그 식물을 먹은 동물에도 다 들어 있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바나나가 이제 칼륨 40에 의해서 내는 방사능이 아까 0.0001 뭐 미리시버트라 했는데, 그게 0.1 마이크로 시버트고, 그걸 10,000개 먹으면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허용하는 1미리 시버트가 됩니다. 바나나 10,000개 먹으면 그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후쿠시마 관련된 거 정용 교수님 저기 채팅창 한번 잠깐 봐주세요. 네. 세 번째 질문.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오염수에도 들어있고 월성 원전에서도 나온다는데 얼마나 위험한가요? 요거 먼저 조건우 박사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용 교수님이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최성민 교수님께서 방사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그래프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위에 전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쪽에 가시광선, 자외선 시작해서 중성자까지 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일단 방사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오른쪽을 보시면 전파, 가시광선, 자외선은 비전리 방사선으로 부른다. 비전리 방사선에 속하는 방사선이다라는 것이고요. X선부터 중성자는 모두 전리 방사선에 속하는 방사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비전리, 전리라는 말을 앞에다 붙여놨는데요. 그 이유는 전리라는 물리적인 현상을 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크냐, 힘이 있느냐, 충분한 힘이 있느냐, 충분한 힘이 있는 방사선, 에너지가 큰 방사선에 속하면 걸 저희들이 전리방사선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에너지, 방사선은 방사선, 에너지인데 그 크기가 작아서 전리라는 현상을 일으킬 수 없는 약한 에너지의 방사선, 그걸 비전리 방사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리가 저희들이 뭐예요? 통상적으로 전리를 방사선 물으시면 그러면 전리 방사선을 뜻한다라는 것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 방사선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생겼느냐에 따라서 입자 형태로 있느냐, 즉 물질, 매스, 무게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파동이냐, 무게가 없는 파동의 형태냐, 이렇게 이제 또 분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중수소는 이 많은 방사선 중에 베타선에 속한다. 그러니까 베타선을 내는 방사선 핵종이다라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이 또 한 가지 삼중수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도 우리 차성민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왼쪽 그룹에 녹색 그룹에 들어있는 것은 자연에 있는 방사성 물질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황색으로 그룹핑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방사성 핵종들인데요. 삼중수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연에서도 만들어지지만 인공적으로도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서도 만들어진다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수소가 인공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삼중수소가 훨씬 그 양이 많습니다. 이 삼중수소가 자연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우리 최 교수님 설명해 주셨지만 태양에서 오는 양성자와 중성자, 태양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날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지구를 향해서 들어오다가 어떤 일정한 반응을 일으켜서 산소와 질소 이런 거다 일정한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은 삼중수소가 만들어져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삼중수소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도 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 이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런 방사선을 에너지인데요. 우리 인체가 맞으면 무슨 나쁜 영향이 있느냐, 얼마나 해로우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해로워야 뭐 이슈가 되는 거고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인체 세포는 DNA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DNA 이중 나선 구조가 방사선 에너지를 맞게 되면 끊어진다 이겁니다. 끊어져 가지고 끊어지게 되는데 그 끊어지는 횟수가 아주 많아지면 세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DNA가 원래 하고 있던 기능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워낙 많이 끊어져 가지고 DNA가 완전히 뭐 원래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게 돼서 아예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방사선 에너지를 맞아서 일부 끊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달라붙으면 거기에 변형된 세포, 악성 세포로 또 발전하게 되면 거기에 암이 됩니다. 그런데 이 끊어지는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또 이렇게 엉뚱하게 붙어버리는 세포가 많지 않으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상세포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DNA 구조가 얼마나 많이 깨지느냐 그 횟수는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받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냐 안 하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냐 안 하냐 그러면 오염수 중에 들어있는 방사선의 에너지 크기가
많냐 적냐, 우리가 그걸로 인체 세포가 에너지를 많이 받을 거냐 적게 받을 거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이걸 그러면은 그 에너지 크기를 이제 저희들이 MSV라는 밀리시버트 단위로 표기를 해놨는데, 이게 에너지 크기입니다. 에너지 크기가 최소한 MSV 밀리시버트 단위로 100 정도는 넘어야 현재 우리 인체 세포에서 의료과학적으로 나쁜 영향, 해로운 영향이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이 입증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입증이 됐냐면, 그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 때문에 방사선을 많이 받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 8만 명을 지금까지 한 6, 7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 중에 100밀리시버트라는 에너지 크기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서만 암이 생겨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100밀리시버트 이하로 받은 사람, 그런 에너지가 작게 받은 사람한테서는 영향이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연간 1밀리시버트라는 일반인 선량한도를 마진을 이 100의 1% 수준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99%의 마진을 갖도록, 안전 마진을 갖도록 안전 기준을 정해놨다. 그래서 이 삼중수소, 오염수 이게 위험하냐 안 하냐, 이것은 결국은 이 삼중수소를 결국은 우리 다시 뭐 바다로 나가가지고 우리 뭐 생태계로 돌아와서 우리 사람한테 밀리시버트 단위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줄 거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이 슬라이드에 표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위에 표가 아래 표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위를 잘 보시면 위에는 선량계수가 밀리시버트 퍼 베케렐, 그러니까 1베케렐을 우리가 먹었을 때 얼마의 밀리시버트가 오느냐를 표현해 주고 있는 표입니다. 이것이 현재 6개 연령 그룹, 유아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6개의 나이별로 그려져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H3, 이게 삼중수소입니다. 보시면은 유아인 경우에 1.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이죠. 맨 아래쪽에 세슘 137 보시면 1.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입니다. 즉 1베케렐, 삼중수소 1베케렐이 있고 세슘 137 1베케렐이 있을 때 그 에너지 크기 차이는 100배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당장 100배 정도 그러니까 삼중수소가 전달하는 에너지가 작다, 세슘 137보다 1개 1베케렐 있을 때. 그래서 아래쪽 표를 보시면 배출 기준이라 되어 있는데요, 베케렐당 리터입니다. 이 베케렐당 리터 현재 배출 기준 보시면 세 번째 칼럼에는 일본 정부 규제 기준 돼 있고, 네 번째는 WHO 음용수 기준,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정하는 먹는 물에서의 농도 정해놓고 있고, 맨 오른쪽 칼럼이 우리나라에 정해놓은 규제 기준입니다. 삼중수소를 보시면 일본은 한 6만 베케렐 per 리터,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가 이 정도면 마셔도 충분합니다 라는 건 1만 베케렐 per 리터로 정해놓고 있고, 우리나라는 4만 베케렐 per 리터. 이 배출 기준은 뭐냐면 원자력 시설에서 나가는 물 1리터당 4만 베케렐 per 리터 이하가 되면 배출해도 안전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맨 위에 그 세슘 134하고 137 보시면 일본 정부가 세슘 137에 대해서는 90, 그다음에 WHO가 음용수 기준에 대해서는 10, 세슘 137이, 우리나라는 50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기준 음용수 기준만 보더라도 세슘 137, 10보다는 삼중수소가 만, 즉 보시면 그 차이가 한 1000배. 그러니까는 삼중수소는 대개 세슘 137보다 100배 내지 1000배 정도 그 영향이 없는, 그러니까 영향이 약한, 영향이 아주 미약한 베타선을 내는 특종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